그래서 두 분의 이제 발표, 그러니까 토론문을 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 그러니까 토론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박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발표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발표는 이 자동차 제조 공정의 메타버스 적용 아이디어에 대해서 발표를 들은 소감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구나. 는 조금 기술의 발전에 조금 그 놀라움도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이 공장을 만들기 전에 또는 가상으로 이 공장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여러 많은 종류의 차들이 있을 텐데 지금 자동차들을 이것을 미리 가상해서 해본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 공장으로 연결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쪽으로 지금 가는 모습을 좀 이제 앞당기는 이런 그에 대한 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클라우드 팩토리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현대자동차의 울산에 이 자동차의 중심이 되는 팩토리가 있고, 그거 이제 세계 각지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연동되는 어떤 카피 팩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개념이 이제 굉장히 신선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또 좀 느껴지는 게, 이게 이제 그 자동차 생산 공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수리라든지 유지 보수 또는 어떤 운전자 관점에서도 이런 연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정상인지, 또 어떻게 고치는지, 또 카센터에서도 아마 많은 종류의 자동차가 있을 텐데 그게 조금씩 그 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메타버스 관점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전적인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가상세계, 증강현실과의 어떤 접목을 위해서 보통 HMD 같은 거죠. 를 착용을 하고 가상세계에 접하게 되는데, 최근에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이제 이게 조금 더 앞당긴 어떤 계기가 되는 장치였다고 생각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좀 착용을 해보면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좀 어떤 거부감, 이물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훨씬 더 좀 나은 수준이지만 또 굉장히 고가입니다. 거의 한 400만 원 넘는 장비인데요. 그래서 일반인이 접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언젠가는 또 이렇게 대중화되고 저가화될 텐데, 이런 시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동차의 메타버스와 관계된 산업의 어떤 좀 메타버스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는, 메타버스와 관계된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그 파콤의 김선수 사무님께서 해주신 이 그 경찰 민원 및 사회 안전망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도 어떤 이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도 이게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저도 이 AR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발자로서 이제 이런 거와 유사한 일을 이제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이 연수 경찰서와 어떤 재능 기부 차원에서 어떤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증강현실 방범 앱을 제가 개발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도 관내의 어떤 우범지대나 사건 사고가 많은 지대에서 그런 좀 안전을 좀 더 확보를 하고 네.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CTV를 많이 달고 있고요. 네. 또 어떤 안심 방범 벨이라고 어떤 네. 가로등 같은 데 밑에 벨을 또 많이 부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인은 그만큼의 그 느낌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치를 또 뭐 다 기억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쉽게 그런 정보를 얻어서 쉽게 그런 경찰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증강현실 앱이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앱을 이렇게 딱 켜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비상벨의 위치 방향까지 이렇게 좀 알려주고 그리고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경찰서로 연결이 되고 이제 이러한 앱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이 이제 경찰이나 이제 이런 관공서에서 조금 더 일반인하고의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게 꼭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어떤 좋은 도구가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결을 위해서 또 좀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방범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다 그 정보를 얻어서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좌표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어떤 악용이 된다면 범죄자에 다 알려진다면은 그러면 뭐 사각지대도 쉽게 또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제 그 경찰분들이랑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이제 일부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서 이 공공 서비스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말씀해주신 어떤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사이버불링, 성범죄 이런 것도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잘 해결을 해서 어떤 교육을 훨씬 더 어떤 소외된 계층도 없고 또 어떤 그런 아동이나 이제 이런 공공 서비스를 이렇게 정대시킬 수 있는 큰 어떤 좀 여러 가지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까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와 스마트 팩토리를 합친 그런 이제 얘기였는데 단순하게 이제 이거를 조립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리와 유지 보수에 관한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겠느냐 또는 쟤는 이제 덧붙인다 그러면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현대와 같은 이제 제조업체가 아니라 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유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미리 해보고 그걸 이제 유저한테 이제 의견을 구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성도 같이 이렇게 질문으로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그러니까 국민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어떤 대상자들과 의사소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 과정에서 그 실제 이제 국민 아니면 또 이제 경찰들과의 실제적인 어떤 의사소통 과정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질문사항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답변은 한꺼번에 좀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김정수 교수님께서 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설명해 주신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그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기술 부분에 대한 부분, 좀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박중성 교수님이 코멘트를 또 해주셨으니까 저는 포인트를 이 두 개, 지금 오늘 발표하신 두 개가 사실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서 프로젝트 그룹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 아이디어로 지금 제안을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프로젝트 기획안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시는 단계이신 거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데드라인은 이제 11월 말 정도까지 이걸 이제 최종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담아지거나 설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코멘트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뭐 자동차 공장 안에서 돌아가는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사실 다 오픈을 못 하고 계시고,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누구보다도 더 전문가시니까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오퍼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코멘트하기는 뭐 적합치 않은데, 일단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그 자동차 공장 안에서의 그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기존의 어떤 파일로트 라인을 만들었다가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많다라는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그 업체 중에 그 현대자동차 그 협력업체 중에 그 엔진 부분을 이렇게 아날로그 트윈 같은, 디지털 트윈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트윈 같은 걸 미리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들이 이제 다 검증이 되고 하면 그 라인을 통째로 뜯어다가, 그 제가 가봤던 업체가 텔스타 홈멜이라는 회사였는데, 아마 슈타겐하고도 좀 뭐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엔진 쪽을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을 쭉 세우고 컨베이어 돌아가게 하고 중간에 계측기도 세우고 로봇팔도 세워서 실제로 엔진을 만드는 걸 한번 아날로그를 해보고, 이걸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가 정상적으로 원하던 대로 돌아가면 이걸 통째로 뜯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서 납품해서 이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또 튜닝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굉장히 그 로스는 많은데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조금 다른 차원이겠지만 유사한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를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디지털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코스트를 확 줄여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어떤 제안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그 최종 고객사에서 필요한 니즈를 반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획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오늘 발표해 주신 부분에는 그런 어떤 컨피덴셜리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고, 혹시 나중에 이제 최종 프로젝트 기획서 할 때도 포함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하면 조금 더 넣었으면 하는 상황이, 에지이지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왜 문제가 있는지, 혹은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거나 이게 라인에서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얼마나 더 효율이 올라가고 성과가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나름대로 좀 정량화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 이게 인트로덕터리를 좀 설명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그런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 이렇게 큰데, 현대자동차가 이런데 이게 만약에 잘 되면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혹은 해외에 있는 자동차 사업자들 다 이게 접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유수익이 될 거다라고 하는 비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조금 더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유사한 얘기긴 한데, 현재 기술 수준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하신 로봇팔이나 AGV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제어해서 그것들을 분석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틀인 건데,
그게 그럼 현재 기술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그러면 메타버스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디지털화 하겠다라고 하는 거 외에도 그 부분을 제어하는 기술 수준도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될 거냐. 이게 아마 미래부의 과제로 채택이 되려면 뭐 짧게는 1년짜리 단기 사업이 될 수 있지만 현대자동차 규모면 이게 한 3년짜리, 2, 3년짜리 좀 규모가 있는 최대 뭐 한 50억짜리 사업도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은 그런 어떤 로드맵별로 어떤 기술의 임프루브먼트가 생길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나름대로 요게 단계적인 현재는 어떻고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되고 그 뭐 지표 이 정도의 지표 수준으로 우리가 하려고 목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과기부에서도 최종적 과제 기획을 할 때 훨씬 더 이 안을 끌어다 쓰기가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멘트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표현만 안 됐지만 아마 다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그 부분 조금 요 제 질문 드린 다음에 한번 모아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팝컴의 김성석 상무님 그 니즈에 대한 부분이나 그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 플랫폼의 제한 플랫폼의 성격 같은 부분들을 이제 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 사이버 진짜 메타버스 저희가 이제 다른 또 이 그 포럼에서도 안 그래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그 뭐 범죄나 어떤 그 비도덕적이나 비윤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매니저가 컨트롤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뭐 그런 언급들이 있었던 그런 이제 다른 자리도 있었는데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기본 법을 만들거나 과기부에서도 지금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기본법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법 체계 안에도 사실 이런 사이버 상황, 이 메타버스 안에서 생겨나는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뭐 이것들을 좀 컨트롤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한 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그걸 아예 플랫폼화해서 이것들이 법도 법이지만 법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뭔가 좀 모니터링되고 이것들을 뭔가 이렇게 프로텍트하고 혹은 누군가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창구로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공익성도 있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쉬운 부분은 오늘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익스포저하게 이게 유튜브로 이제 좀 보이는 거니까 노출하기가 어려우셔서 이 어떤 구조, 이 프레임워크나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될 거고 혹은 서비스 스코업이 어디까지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마 기획서 제안서로 만약에 이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범위가 스코업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좀 제한이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코업이 정확하게 제한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서비스가 뭐고 그거에 대한 뎁스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면 그게 훨씬 더 이 기획안 자체를 나중에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을수록 이 부분들이 좀 뭐 단독으로 안으로 되든 아니면 다른 거하고 통합을 하든 아무튼 이 안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 안에 필요한 요소 기술도 이제 지금은 제한 플랫폼의 기본적인 어떤 성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요소가 뭔지에 대한 것들도 좀 정리를 해서 리스트업이 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한 어떤 현재 수준과 이것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 혹은 진화의 어떤 임프루브먼트의 수준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이게 제안이 되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제안서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속에 보관은 다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설명하기 어려워서 오픈 안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서 제가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뭐 굳이 그 오픈할 수가 없는 부분 오픈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요소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고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시면 혹시 또 이제 또 추가 코멘트가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원원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뭐. 예. 네, 하여튼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거에 관심 가져줄 줄 몰라서 약간은 아직은 얼떨떨합니다. 다만 우선은
박정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AR, VR 쪽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이제 HMD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뭐, 오픈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VR 사업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요거 딱 하나 보고 물어보고 알았는데, HMD 하루에 얼마나 쓰시나요? 예요. 그러니까 VR 환경에 대한 꿈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는 안 쓰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게임하는 거 말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VR 환경에서 얼마나 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크게 되고 나서 고민이 들었던 게, 그리고 자동차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던 게 그겁니다. 전기차가 1800년대 28년인가 20년대에 나왔고 그 이후에 계속 발전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하이브리드 카가 포르쉐 박사가 1899년인가 믹스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고요. 이미 한 세기가 지났던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지금 막 우리나라 또 분들 성격상 뭔가 이렇게 유행이 딱 되면은 막 이제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니즈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겠지가 아니고, 어찌됐건 필드, 어찌됐건 환경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거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하고 유지보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요거 하나 하는데도 공장에서 엄청 혼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수리 유지보수까지는 상상을 못 해봤고요. 다만 저희가 다 한다기보다는 이 모든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플랫폼들끼리 묶여가지고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다고 봤을 땐 유지보수 관련된 아마 메타버스 공간이 생기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리 관련된 메타버스 공간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게 고객이랑 연관이 된 게 되면 하나의 큰 이제 에코시스템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시작점이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의 도전은 그렇게 따지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이제 데이터화가 되게 필요할 거고,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좀 더 진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현장에서의 문제는 생각보다 가상화나 생각보다 자동화가 많이 돼 있으면서도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되는 곳은 엄청 잘 돼 있지만 안 되는 곳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알게 된 거는 현장입니다. 공장을 가보니까 답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되게 많은 논문들이 있을 수 있고, 현대에서도 뭐 오토에버도 있고, 그다음에 본사도 있고, 연구소도 있죠. 여러 연구들을 할 거고 저희가 하는 거랑 비슷한 걸 할 겁니다. 근데 공장에 이제 이 전체 이제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나한테 와서 안 물어보는데 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나한테 와서 쓰라고 하냐? 내가 쓸 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괴리감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맹점이 있다는 거에 이제 많이 사실 배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울산으로 내려온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본의 아니게 이제 울산의 매력을 느껴서 왔다가 이 현대자동차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제 현장을 겪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김정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자료 보안 문제는 준비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량화된 목표, 에지이지 상황에 대한 목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티칭해서 세팅하는데 2달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강화학습을 시켜놓고 업무 베이스로 가게 되면 2가지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가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가지까지 갈 수 있는 이 프로세스들을 업무로만
이제 정해놓고 학습된 아이한테 업무를 이제 주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업무 베이스로만 얘기가 되니까 사실 프로세스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업무에 대한 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라인에 4대에서 많으면 6대까지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게 요 하나 지나가는데 40초고 전체 이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줄여달라라는 거고 여기에서 1초만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POC를 하는 개념에서 목표점으로 삼았던 거는 궁극적으로는 효율성, 거기에서도 시간과 정확성하고 업무 효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에 대한 거는 사실은 다른 거는 일단은 차치하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로봇 6축에 대한 강화 학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3축에서 4축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파트너 학교에서는 지금 SCI 논문을 요 강화 학습 내용을 상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석 상무님 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짧고 예.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상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방을 개설할 수 있게끔 저희는 오픈형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이랑 연결된 사회의 안전망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해바라기라든지 113이라든지 아동보호센터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방을 더 개설하거나 확장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끔 청 안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다른 가상의 공간에 저희가 서드파트 개념으로 붙었을 때 그 서비스를 저희가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거는 누구나가 구축해야 하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공공 서비스는 그거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안망으로 누구나가 접속했을 때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보안망이라는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붙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접수하는 거랑 출동과 조치하는 후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즉 누군가가 내가 내 그 망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무언가를 기록을 남기고 갔을 때 그걸 어떻게 접수 빨리 하고 어떻게 빨리 그 친구한테 대응해 갈 수 있게끔 하는 뒷단에 가려진 부분의 서비스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사이버 경찰 수사대가 DB화를 시켜놨는데요. 그걸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환경에 있는 컨텐츠의 서비스를 그것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하이드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뭐 꼭 설명해야 되는 역할, 거기까지는 좀 뭐 자료화시키는 거는 아까 뭐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오늘은 메타버스의 폴리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좀 공론화시키고 싶어서 그쪽에 좀 방점을 둔 자료를 일부러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던 자료고요. 저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제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좀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가상의 폴리스의 조그만한 공간을 구성을 해놓고 이 공간 방 안에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접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아바타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교통민원이라든지 안전지킴이라든지 학교폭력 신고라든지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것들이 방을 개설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연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가상공간의 메타폴리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메타폴리스는 기본적으로 단독망에서 구성이 되는 거지만 네트워크 상에서는 메타버스라든지 프렌즈라든지 다양한 어떤 메타버스의 환경이 앞으로의 서비스가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법제화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규정 짓지 못했지만 적어도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할 때 공공 서비스의 1필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곳을 거쳐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떤 존재 조건으로 깔아놓고 이 비즈니스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공간 안에 어떻게 많이 잘 꾸미고 하는 거는 점차 발전을 해갈 거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예하단에 숨어 있는 어떻게 접수하고 출동시키고 접수된 걸 관리 기록해서 그거를 재발생하지 않게끔 장치화 시킬 것인가에 좀 방점을 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두 분 토론자가 바로 옆에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얘기했다. 예, 제가 예. 한 가지 우리 김석석 상무님 그 뒤에 그림을 보니까 대충 이제 네. 이해가 약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저 그림은 오픈하면 안 되는 그림인 건가요? 아닙니다. 오픈해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제가 준비해온 거는 네네네. 타당성에 좀 방점을 띈 예, 오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도 이게 이제 약간 그 영상 이미지 세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서 이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게 그림인지 좀 감이 좀 오긴 하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 골격은 예를 들면 제페토나 이프랜드 같은 데 안에다가 네네. 사이버 경찰 메타폴리스 뭐 빌딩을 하나 만들고 그 빌딩 안에는 방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각각의 어떤 카페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뭐 해바라기 센터나 무슨 아동보호센터나 이런 데들이 그 안에 방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경찰청 안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거나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뭐 상담을 받거나 할 수 있게 하는 경찰청을 하나 만드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청은 너무 크고요. 교수님, 어. 파출소나 폴리스 지구대 스테이션.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꿈을 크게 가지야지.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이 형상화가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파급력이나 혹은 확장성, 활용성, 이런 것들이 좀 특히 이제 지금 이건 공익성을 가진 그런 그럼요. 프로젝트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냥 작은 어떤 펑션이나 작은 어떤 그 유시지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아까 설명하셨던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사이버적인 모든 범죄나 고민이나 어떤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상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신고도 되고 뭐 처리도 네. 되고 하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이 같이 있게 해주는 것이 소셜 임팩트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 기획서가 좀 될수록 훨씬 네, 더 이게 좀 네. 밸류에이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 메타폴리스 스테이션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그리고 제가 그냥 이해한 것처럼 그게 플랫폼 자체는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는 상관없이 네. 거기에서 제공하는 API만 있으면 나는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메타폴리스 스테이션이라는 게 자리 잡게 해주고 그 안에 그렇습니다. 방은 또 원하는 유저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방을 추가로 더 개설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는 것 이제 오픈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다. 뭔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교수님. 이제 도어를 여는 순간 게이트로 내가 어떤 서버에 갈 건지는 사용자는 굳이 알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메타버스의 이제 가상의 플랫폼이 만들어질지는 우리가 예측하고 그걸 건 바이 건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에서 운영하는 공간의 그 서버는 청에서 존재를 해야 되고 거기서 보안망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대 IP로 접속해서 들어오는 순간 그 제페토의 캐릭터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고스트 형태로 들어올지는 그거는 사용자 유저는 사실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저희 환경에서 활동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의 규모는 파출소나 지구대 정도의 사이즈지만 거기서 문을 여는 순간 제가 다시 해바라기 센터의 어떤 방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여성 긴급 전화의 구성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방에 대한 플랫폼의 형태는 저희가 만든 이 지금 이런 형태의 조그마한 오피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접수받고 기록하고 대응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사이버 범죄 신고의 방을 만들지 학교 폭력의 신고로 만들지 해바라기 센터로 만들지는 사용자가 선택해서 방을 개설하는 것이고 거기 역시도 IP로 접근해서 방을 들어가는 개념이니 사실은 워프가 되는 거죠. 하지만 노는 테두리는 청에 있는 사이버의 서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교수님.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프로젝트 그룹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네. 그 메타폴리스 스테이션을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인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의 운영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실증하는 과제로 갔으면 싶어 하고 있고요. 아직 뭐 구체화된 건 없지만 결국은 이거는 청에서의 운영 서비스를 실증화를 거쳐야만 사실 공공성의 서비스가 저희는 띄워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과제비 예산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개발은 기업들이 하겠지만 실증 운영을 하는 거는 청에다가 요청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청에 마찬가지로 청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은 계속해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결국은 이런 서비스를 도큐먼트화 시켜놓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걸러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서가 나올 겁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보는 청사진이고요. 그 청사진을 가지고 앞으로 경찰청에서 다음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필터링의 역할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쪽으로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최종 제안 기획 제안서를 내실 때 네. 거기에 경찰청이나 경찰 쪽 파트너가 지금 같이 여기 프로젝트 그룹 안에 포함이 되나요? 사실 그거는 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니까 지금 조인된다 안 된다라는 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앞에서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지금 저희 팝콤과 주관사인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치안과제라는 과제를 해서 3년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경찰청과 이번에 12월 달에도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운영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소시엄의 두 업체도 마찬가지로 한 업체는 100억짜리 XR 과제를 하고 있고 한 업체는 200억짜리 경찰 과제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3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청과 조인해서 그 XR이라는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 밀접하게 준비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40분 이제 다가오는데요. 지금 저희 유튜브 쪽에 질문이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각자 채팅창을 보시면 3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현재 이제 MZ세대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그것이 이제 확장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이제 국회에서 토론을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건데요. 메타버스가 거품일까요? 미래일까요? 이런 그런 질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마 우리 여기하고 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B2B 분과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기업 경영이나 마케팅 쪽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회 토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단순하게 이거는 산업적인 부분에서 거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이제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미래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현재는 약간 이제 준비가 덜 된 측면도 존재하지만, 그래서 이런 미래를 위해서 많은 이제 우리가 준비도 하고 생태계도 만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새로운 이제 가능성들을 보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다 보면 사실은 현재 이제 MZ세대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메타버스 유저층들이 당연히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저층이 확대되는 것은 어떤 콘텐츠가 돼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거기 담아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콘텐츠 내용이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유저층도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효용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얘기해주고 또 거기에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더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들을 점점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논점을, 지금 이제 이런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제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경영에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은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단독으로 메타버스를 운영하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발표하신 두 분이나 아니면 토론자분들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경영에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할지, 또 이런 가능성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메타버스가 그 유명했던 리니지 때부터 20년 전에 리니지 때부터 나오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타버스가 원래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번에 개념화시키면서 알게 된 거고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라기보다는 확장되는 미래이고 계속 우리가 이미 겪으면서 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기업 경영에 도입하는 부분은 기업 경영에 도입하는 거에 제가 지금 약간은 헷갈리긴 하지만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나는 기업 경영의 내부적인 운영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일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아마 오늘 저희 두 회사가 하나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본 거는 어떤 식으로든 도메인 단에서의 영역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들이 하나의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 경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회사가 조금 독특하게 운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러니까 팀즈하고 투두하고 그다음에 아웃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원노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출퇴근이 없고, 네, 그다음에 확인받을 게 없습니다. 네.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일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메타버스의 개념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주장했던 걸로 봤을 때 이미 저희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오늘 회의 같은 경우에도 제 업무의 하나인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에 참여하는 것도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하나의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업무가 되겠죠. 줌 공간에서 활용을 하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확장시킨다라는 개념에서 볼 때 기업 경영에서는 기존에는 어떤 건물 안에서 물리적으로 9 to 6로 일하던 거에서 점점 더 확장되게 되니까 어디서 어떻게든, 네, 그리고 효율성 높게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역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산업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경향성도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영역들을 그 이제 도메인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메타버스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뭐 가상 오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이제 가상상에서 이제 많이 해나가고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강의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공간상의 제약들이 이제 상당히 없어진 측면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경영에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런 거 도입하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질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에 하더라도 그 오너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같은 구성원들의 능력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분 있을까요? 예. 네, 저도 저 세 가지 그 유튜브에서 올라온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좀 생각을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 대해서 이 하이 퀄리티의 어떤 발전된 접근을 한다면은 어떤 효과를 정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콘텐츠는 항상 현재까지도 실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감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비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김원현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의 좀 기술의 수준의 어떤 한계가 좀 있습니다. HMD에 대한 건데요. 이게 하이 퀄리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물감 없이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 지금 그나마 좀 발전된 게 오큘러스 퀘스트 2 정도인데요. 뭐 홀로렌즈 2나 아니면 리프트 1, 지금 매직 리프트 1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간다면은 그 무게가 현재 뭐 거의
한 500g 정도가 넘습니다. 거의 뭐 한 1kg에 육박하는 그런 무게고요. 그리고 전력도 거의 뭐 8W, 10W 많이 소비하는 거를 이 얼굴에 끼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약간 조금 그 3D에 대한 멀미감도 아직까지 또 존재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래 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한계가 있는 편이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어떤 실감을 증폭할 수 있는 정도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이 무게 같은 경우에는 뭐 100g, 80g, 뭐 50g까지도 가능하리로 보는데 그 시점이 뭐 2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더 오래 걸릴지 이런 거는 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안경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이물감 없이 된다면은 이게 아마 이제 필수적인 어떤 이제 뭐 생활 용품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때쯤 되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떤 하이 퀄리티로 어떤 뭐 할머니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수술 같은 거 아니면 심리 치료 같은 거 이래 효과를 아주 그냥 실제 받는 것만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이게 그 거품인지 아니면 미래 방향인지 현재 이 메타버스 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좀 너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붐인지 미래인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혼란스럽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메타버스를 뭐라고 정의할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로블록스, 제페토, 이프랜드 이런 거를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할 건가? 메타버스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3D 월드 구축하고 거기에 여러 명이 들어가서 어떤 소셜 행동을 하는 거를 메타버스라고 볼 것인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뭐 뭐 일시적인 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메타버스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실 세계를 확장을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현실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보이게끔 하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현실 세계를 조금 더 확장하는 조금 더 어떤 정보의 어떤 범위를 넓히는 이제 이런 것을 메타버스로 본다면은 어떤 거품은 아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미래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기업 경영에서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이제 이게 대해서는 뭐 경영에 대해서 잘 뭐 알지 못해서 어떤 경영에 전문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제 어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의사결정 단계에서 뭐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이제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메타버스를 통해서요. 뭐 회의를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런 줌 회의라든지 화상 회의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를 좀 당겼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같이 조금 거부감 없이 예전에는 어떤 경영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면은 조금 이렇게 어떤 공식적이고 어떤 오프라인 식의 회의나 뭐 이런 아니면 문서 처리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훨씬 더 좀 융통성이고
융등성이 있고 그리고 좀 빠른 어떤 진행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메타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성석 상무님 혹시 첨언하실 거 저는 있으신가요? 뭐 앞에서 충분히 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김정수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도 저도 아까 충분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두 분의 발표를 듣고,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미래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이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제 뭐 1, 2년 후 아니면 지금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단지 거품이다 미래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요 B2B 분야에서의 두 가지 측면, 하나의 그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그 내용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그 사회 안정망을 또 확대하는 이런 측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상융합 경제라는 부분들이 이제 발전을 나갔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경제가 좀 더 탄탄한 기반화해서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발표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분 토론도 이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B2B 문과에서 마지막 포럼이었는데요. 대미를 아주 크게 잘 장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